이거 아세요? 인류의 평균 수명을 늘린 약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자, 수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20살에서 30살에 불과했습니다. 태어난 아이 10명 중 3명은 1살이 되기도 전에 사망했으며 절반 정도는 10살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질병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랫동안 인류는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귀신의 저주이거나 나쁜 공기에 의한 것이라고 짐작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질병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적, 세균에 의해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균 때문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세균에게 일방적으로 두드려맞던 인류에게 미래를 바꿀 한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페니실린의 발명으로 인류는 세균에게 대항할 방법을 만들어냈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향상되자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들이 발전했죠. 말 그대로 페니실린은 신이 인간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사실은 페니실린이 만들어진 과정이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우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시간을 거슬러 1928년 영국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돌아온 한 의사가 자신이 연구하던 세균의 배양 접시에서 곰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사는 페니실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죠. 과거 1차 세계대전 중에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플레밍은 세균에 감염된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소독제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쟁이 끝난 후 감염에 대한 약물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으로 상처에 걸리면 치명적인 독소를 배출하는 포도상구균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배양시키고 있었는데 여기에 곰팡이 하나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곰팡이의 정체는 페니실룸, 즉 푸른 곰팡이였습니다. 이 녀석은 가정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며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목재에서 성장하는 곰팡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연히 들어가게 됐냐고요? 평소 게으른 성격이던 플레밍이 여름 휴가를 급하게 떠나게 되면서 제대로 연구실에 뒷정리를 하지 않아 이 배양 접시의 뚜껑이 열려 있었고 마침 그의 연구실 아래층에서 곰팡이로 알레르기 백신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날아온 곰팡이가 들어가게 된 거죠. 어째선지 싸한 기분에 플레밍이 현미경으로 접시를 관찰하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곰팡이 주변의 세균이 모두 사라져 있다는 사실이었죠. 플레밍은 이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세균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페니실린으로 이름 붙인 후 1929년 영국 학회지에 발표했고 곧 인류는 세계를 정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연구 결과 초기 페니실린의 효과는 30분도 채 지속되지 못한 데다 곰팡이를 직접 인간에게 주입할 수는 없어서 약품으로 정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플레밍은 곰팡이에서 얻은 물질은 항균력이 우수하지만 인체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1932년 연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페니실린의 존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8년 후 페니실린을 세상 밖으로 다시 끄집어낸 과학자들이 있었으니 옥스퍼드 대학에 근무하던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항균 물질을 연구하던 중 플레밍의 이전 논문들을 접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후 1940년에 순수한 페니실린을 푸른 곰팡이에게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인간에게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막힌 우연이 적용하는데 이때 당시엔 실험 동물로 기니피그를 사용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페니실린이 기니피그에겐 독성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죠. 만약 이대로 실험을 진행했다면 제대로 된 검사 결과를 얻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좌초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들은 기니피그 대신 실험용 생쥐를 이용해 효과를 검수하게 됐죠. 말 그대로 신이 도왔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무튼 이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제로서의 페니실린의 효과를 검증해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실시한 임상 실험에서 모든 환자가 세균 감염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마침내 인류를 괴롭혀오던 세균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최초의 항생제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후 미국 농업연구소의 도움으로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자 생산량은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 항생제를 만들 수 있게 한 최초의 페니실린 발견자 플레밍과 함께 두 사람은 노벨 생약상을 수상하게 되죠. 페니실린의 개발 이후 비슷한 개념과 방법으로 수많은 항생제들이 연구되며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들로 백신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결과적으로 인류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내게 됐습니다. 지금도 수억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이 항생제는 분명 우연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연구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생긴 말 그대로 신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2003년 창궐한 사스와 2015년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개발이 이토록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홍콩 언론은 홍콩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 전 단계라며 상용화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을 만들었는데 실험실에서는 그게 작용할 거라고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해서 항체를 잘 못 만들어내면 백신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중국과 호주 연구팀은 각각 바이러스를 환자 몸에서 분리하고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첫 번째 확진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바이러스의 배형에는 보통 2,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배양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하면 표면 항원을 분리해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백신이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백신 성능의 관건입니다. 상용화 전 동물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임상시험에서 인체 부작용은 없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합니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해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백신이 듣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스와 메르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잦아 백신 개발이 더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화제 이슈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WHO가 인증한 에볼라 백신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머크사의 에르베보가 이 현지 시각 12일 WHO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예.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50%에서 최대 90%까지도 사망한다고 해서 에볼라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예. 인류가 에볼라를 정복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백신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네. 이 WHO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을 받았다는 건요. 이 백신이 품질과 안전성, 효능에서 WHO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백신이 어딘가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려면요. 각국의 보건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 미국은 미 FDA 등에서 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미 FDA는요. 지난 9월 이 에르베보 면허 심사 신청을 받고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 결론은 내년 3월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이 백신은요. WHO의 정식 인증을 받지는 못했었지만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한해서는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WHO 인증으로 앞으로 UN 등 국제기구가 이 백신을 확보하기가 쉬워진 겁니다. 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결국에 에볼라 환자가 줄어든다면은 그때는 인류가 에볼라를 정복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자, WHO가 품질을 인정한 에볼라 백신이 나오고 또 이 백신이 일단 백신이 당장 시급한 국가에서 쓰일 수 있다니 다행인 소식인데요. 근데 이 말씀해주신 에르베보 백신은 에볼라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도 가능한 백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볼라 백신은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당단백질을요, 독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인체에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을 미리 몸이 접하도록 하고 몸이 이것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체를 미리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실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항체들이 퇴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볼라에 노출이 됐어요. 근데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직은 막 복제를 해서 우리 몸을 병적인 상태로 가지 않고 있는데 그때 백신을 주면 그 백신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네, 뭐 이론적으로만 보면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 에볼라 백신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거의 20년 만에 이 인증을 받은 건데요. 백신 개발은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임상시험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맞고서 이 안정성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실제 백신이 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도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 유럽 의약품청 EMA가 에르베보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이 조건부 마케팅을 최근에 권고를 했고요. 이에 그 WHO도 환영의 뜻을 비췄고요. 또 이에 이어서 최근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을 준 겁니다. 네.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이 이렇게 빨리 이뤄진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에볼라 퇴치가 그만큼 아프리카에서 시급한 문제고 또 최초의 백신으로 이 기존 치료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WHO가 취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20년의 투자로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감염병 소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중국에서 패스트 환자 2명도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감염병 관련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패스트는요, 한번 걸리면은 뭐 6시간에서 늦어도 5일 안에 사망한다고 해서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패스트는 바이러스가 아닌 균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라서 항생제로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돼지를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패스트만큼이나 무서운 질병인데요.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요, 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예. 합니다. 네. 사실상 사람이 감염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하는 것도 사실 요원해 보이는데요. 네. 안타깝지만 바이러스 확산 방지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 연구 중이라고는 하지만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텐데요.